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AI 데이터 센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수백억 달러짜리 최첨단 서버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기. 그 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알고리즘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디지털 혁신의 마법이 일어나는 공간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미래지향적인 두뇌가 사실은 텍사스 황무지 지하에 묻혀 있는 아주 낡고 투박한 철제 파이프라인 하나에 온전히 생명줄을 기대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 그 지점이 바로 AI 산업의 가장 흥미로운 모순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술 발전이 막 구름 속,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다 무선으로 되는 것 같고. 네네. 하지만 현실은 극도로 물리적입니다. 막대한 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화려한 디지털 혁신도 단 1초조차 유지될 수 없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겁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폭발이라는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가장 확실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인프라와 에너지를 꽉 쥐고 있는 4개의 핵심 기업을 살펴볼 예정이죠. 네, 엔브리지,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즈, 에너지 트랜스퍼, 그리고 MPLX입니다. 이거 약간 1800년대 골드러시 시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때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아, 그 곡괭이랑 청바지 팔았던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지금 AI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전력과 파이프라인을 공급하는 이 인프라 기업들이 바로 그 튼튼한 곡괭이를 독점해서 팔고 있는 거거든요. 곡괭이를 독점했다. 이 표현이 핵심을 찝었네요. 어떤 산업이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곧 기업의 장부상에 찍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직결됩니다. 현금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막 블랙홀처럼 전력을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를 운송하는 인프라 기업들에게 자연스럽게 통행료 같은 현금이 쌓이게 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이 결국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배당금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수요가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이 우리의 든든한 배당금으로 돌아온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막대한 전력 수요를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첫 번째 기업부터 볼까요? 네, 현재 주가가 55달러 31센트 수준인 엔브리지부터 살펴보시죠. 이 회사의 하이브리드 전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도 자료 보고 놀랐어요. 엔브리지가 2025년 10월에 아주 단호하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AI 전력을 위해 어떤 에너지원을 쓸지 논쟁할 때가 아니다. 막대한 에너지 시격을 감당하려면 가용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야 한다고요. 지극히 현실적인 진단이죠. 지금 AI 학습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거랑 맞먹습니다.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 자체가 안 돼요. 도시 하나 분량이라고요? 와, 장난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막 천연가스만 시겠다.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만 고집하겠다. 이런 편향된 접근으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전력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모든 도구를 다 쓰겠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빅테크들의 움직임이에요. 2025년 7월에 메타가 엔브리지랑 아주 독특한 계약을 맺었잖아요. 아, 그 텍사스 태양광 시설 계약 말씀이시군요. 2027년 여름에 가동 예정인 그곳이죠. 맞아요. 메타가 거기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100% 싹쓸이해서 구매하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안 멈추고 돌아가야 하는데 태양광은 밤에는 전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해가 지면 발전이 멈추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메타는 굳이 태양광 에너지를 이렇게 전량 독점 구매하는 걸까요? 그냥 대외적으로 우리 친환경 기업이다. 이거 보여주자는 약간 보여주기식인가요? 겉보기엔 그 넷제로 같은 친환경 목표 달성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고도의 회계적 메커니즘이 깔려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그러니까 REC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아, 아리시오. 그게 정확히 뭔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달려야 하는 마라톤 주제예요. 배터리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끊김없이 전력을 주는 기저전력, 즉 천연가스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가스가 베이스로 깔려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가스를 쓰면 탄소 배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메타 같은 기업들은 태양광이라는 단거리 스프린터 전력을 대규모로 사들이고 거기서 얻은 친환경 인증서를 통해 자신들이 쓴 화석연료의 탄소 배출량을 장부상에서 싹 상쇄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서버를 돌리는 진짜 전기는 끊길 위험 없는 천연가스망에서 끌어다 쓰고 회계상의 탄소 배출 문제는 그 태양광 계약으로 지워버리는 거네요. 정확해요. 엔브리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라는 든든한 마라톤 코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메타가 필요로 하는 태양광 구장까지 양손해주고 맞춤형으로 뷔페처럼 차려주는 셈이죠. 와, 진짜 똑똑하네요. 고기랑 샐러드를 다 차려놓고 마음대로 고르게 하는 뷔페 같아요. 바로 그 유연성이 엔브리지의 가장 강력한 해자입니다. 이 회사가 70년 이상 배당을 줬고 심지어 31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했거든요. 현재 배당 수익률도 약 5% 달하고요. 31년 연속 인상이요? 거시경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와중에도 계속 올렸다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빅테크들의 복잡한 요구를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완벽하게 맞춰주니까 가능한 성과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에너지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봤으니까 이제 에너지가 흐르는 길목을 꽉 잡고 있는 미드스트림 기업들로 시선을 옮겨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발전소가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원료가 되는 가스나 석유가 제때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결국 그 물리적 병목을 쥐고 있는 곳이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 줄여서 EPD 같은 기업들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주가가 39달러 23센트 정도인데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미국 전역에 깔아둔 파이프라인 길이만 5만 마일에 달합니다. 5만 마일이요? 와, 거기다 천연가스 처리 시설이 45개, 심해 수출 부도도 21개나 거느린 거대한 인프라 제국이죠. 다가올 AI 수요에 대비해서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무려 53억 달러 규모의 확장 프로젝트도 건설 중이고요. 53억 달러면 스케일이 진짜 다르네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이면 다른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EPD 파이프라인 옆에다가 새 파이프라인을 똑같이 깔아버리면 독점 구조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경쟁자가 들어오는 게 맞죠. 근데 현실 세계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진입 장벽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맘대로 못 가는군요. 네. 오늘날 미국 본토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님비 현상 때문에 지역 주민들 반발 장난 아니죠? 환경단체 소송에 정부 규제 승인까지 받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아우,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네요. 초기 자본도 천문학적일 테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아예 그냥 불가능에 가깝게 막혀 있는 거죠. 새 파이프를 까는 게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기존의 땅속에 파묻어둔 그 5만 마일짜리 파이프가 그 자체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EPD가 27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인상했고 현재 수익률이 5.6%인데요. 이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의무 인수 계약, 즉 테이크 올 페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덕분입니다. 테이크 올 페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 쉽게 말해서 헬스장 연간 회원권이랑 똑같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객사가 EPD의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실제로 보내든 안 보내든 간에 사전에 약정된 파이프 용량만큼의 통행료를 무조건 내야 하는 계약이에요. 잠깐만요. 헬스장에 안 가도 매달 회비가 나가는 것처럼 파이프가 텅텅 비어 있어도 돈을 내야 한다고요? 네, 무조건 내야 합니다. 와, 그거 고객 입장에선 좀 억울하겠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인프라는 EPD가 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가가 폭락하거나 거시경제 위기가 와도 이런 파이프라인 기업들은 흔들림 없이 약정된 현금을 챙깁니다. 철벽 같은 수익 방어 구조죠. 통행량 상관없이 돈 걷는 톨게이트라니.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꿈의 비즈니스네요. 그럼 규모를 좀 더 키워볼까요? EPD가 5만 마일이라고 했는데 무려 14만 마일의 거미줄 파이프라인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아, 에너지 트랜스퍼 ET 말씀이시군요. 주가는 현재 20달러 15센트 수준이죠. 네. 규모로 보면 진짜 괴물이에요. 빅테크들도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루이지애나에 있는 메타 데이터 센터에 가스 공급하는 계약도 맺었고 오라클 데이터 센터 3곳이랑도 계약했죠. 최근에 텍사스 AI 하이퍼스케일 캠퍼스를 위한 넥서스 데이터 센터 운송 서비스까지 발표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6.6%로 상당히 높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딴지를 걸고 싶은 게 인프라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큰데도 과거 기록을 보니까 엠브리지나 EPD처럼 수십 년간 매년 배당을 올려온 모범생은 아니란 말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덩치가 제일 큰데 왜 배당 안정성은 같은 리그가 아닌 건가요? 인프라가 크다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닌가 봐요. 덩치가 크다는 거랑 재무 건전성이 좋다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에너지 트랜스퍼가 지금의 14만 마일 제국을 만들 때 과거에 굉장히 공격적인 M&A랑 인프라 확장을 단행했어요. 아, 빚을 좀 많이 냈군요. 네, 천문학적인 부채를 끌어다 쓴 게 발목을 잡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의무 인수 계약으로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와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빚 이자 갚고 원금 성환하는 데 빠져나가니까 주주들한테 줄 배당금 여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돈을 쓸어 담는 것 같은데 장부 속으로는 이자 갚느라 골병이 들어 있었던 거네요. 그럼 지금의 6.6% 수익률도 빈 리스크를 생각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닐까요? 과거엔 그랬을 수 있는데 최근 빅테크들과 맺은 화려한 계약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질을 봐야 해요. 메타나 오라클이 짓는 데이터 센터는 1, 2년 쓰고 버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지으면 몇십 년은 가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계약들도 10년, 20년을 훌쩍 넘는 초장기 계약 구조를 가집니다. 에너지 트랜스퍼 입장에서는 향후 수십 년간 고정적으로 들어올 막대한 현금을 완전히 락인시켜버린 거예요. 오, 20년치 월급이 그냥 확정된 거나 다름없네요. 네네. 과거의 부채가 여전히 숙제긴 하지만 이 초장기 계약들이 강력한 바닥을 만들어주니까 안정적으로 빚을 갚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죠. 부채 수준만 잘 모니터링한다면 이 장기 계약들이 6%대 배당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겁니다. 빚 갚는 속도랑 장기 계약의 밸런스를 보는 게 투자의 핵심이겠네요. 자, 높은 수익률 얘기가 나온 김에 리스트의 마지막이자 배당 수익률의 끝판왕인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MPLX입니다. 네, 미드스트림 천연가스 기업이죠. 현재 배당 수익률이 무려 7.8%더라고요. 이거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숫자 듣자마자 7.8%? 이거 혹시 함정, 그러니까 밸류 트랩 아닐까 하고 의심부터 하실 텐데요. 네, 그 7.8%라는 숫자 앞에서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는 건 지극히 타당하고 건강한 반영입니다. 주가가 폭락했거나 배당을 곧 삭감할 위기가 아닌가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2025년에 마라홀딩스랑 텍사스 데이터 센터 캠퍼스 전력 공급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AI 붐에 타긴 했는데 애초에 이 정도의 고배당이 어떻게 안 무너지고 유지되는 건가요? 이 MPLX라는 기업의 탄생 배경과 뼈대를 들여다보면 비밀이 풀립니다. 이 회사는 야생에서 홀로 영업 뛰면서 생존해야 하는 독립회사가 아니에요. 미국 최대 정유 능력을 가진 거대 기업 마라톤 페트롤리엄이 2012년에 직접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아, 거대한 모기업이 뒤를 딱 받쳐주고 있는 가족 기업군요. 맞습니다. 마라톤 페트롤리엄이 쉼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정제해내는데 그 어마어마한 물량의 운송과 처리를 딴 데 안 맡기고 자기 자회사인 MPLX한테 전담을 시키는 거예요. 와, 완전 내부 거래로 일감을 몰아주는 거네요. 네, 이른바 캡티브 마켓, 즉 확보된 내부 시장을 태생적으로 가진 거죠. 다른 파이프라인 회사들처럼 치열한 경쟁이나 고객 이탈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모기업이 확실하게 물량을 밀어주니까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정유 부문에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본 매출액이 바닥에 쩌락 깔려 있군요. 네네. 그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7.8%라는 초고배당을 무리 없이 찍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망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마라홀딩스와의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처럼 새로운 성장성까지 얹어가고 있는 거군요. 모기업 우산 아래서 방어력도 챙기고 AI로 공격력도 키우는 걸 보니까 이 7.8%가 마냥 신기로나 함정은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고배당주를 볼 때는 숫자 크기보다 현금을 길어올리는 그 우몰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캡티브 마켓 같은 강력한 방어망이 있다면 훌륭한 현금 창출 기계가 될 수 있죠. 오늘 이 네 기업을 뜯어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엠브리지의 하이브리드 유연성, 엔터프라이즈의 물리적 독점 해자, 에너지 트랜스퍼의 장기 계약, 그리고 MPLX의 모기업 우산까지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AI와 기술의 발전은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파이프라인과 터미널, 막대한 전력이 무조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가장 화려한 혁신이 현실 세계의 가장 투박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이 이 인프라 기업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물리적 수요가 향후 수십 년간 끄떡없는 현금 흐름과 배당금을 여러분 지갑에 꽂아줄 수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너머의 튼튼한 수로를 소유한 기업들이 결국 부를 축적하게 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방송 끝나고도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지금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은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AI로 엄청난 전력을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네,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죠. 만약에 이 전력 확보 전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진다면 어떨까요? 미래에는 이 현금이 넘쳐나는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를 그냥 사다 쓰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이런 거대한 파이프라인이나 인프라 기업들을 통째로 인수합병해버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기술 회사가 하루아침에 세계 최대 에너지 인프라 회사가 된다고요? 생태계가 완전 뒤집히는 건데 AI의 에너지 식욕을 생각하면 결코 허황된 상상이 아닙니다. 진짜 그럴싸하네요. 화려한 혁신의 불빛 뒤에서 조용히 거대한 물리적 지배력을 키우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 과연 기술 회사가 에너지 회사가 되는 미래가 올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흥미롭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이 새로운 투자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